자, 테스트 해볼게요. 왼쪽 가려보세요. 그냥 뭐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른쪽 가려보세요. 다음은 양쪽 가려보세요.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드디어 알파7 R5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순서상 알파9 라인이랑 R라인 유저분들이 새로운 바디를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바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좋은 바디들이 많이 나왔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알파7 R4가 4세대의 첫 번째 바디였는데 이번에도 알파7 R5가 5세대의 첫 번째 바디로 출시가 되었네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이 바로 AI를 이용해 발전된 AF인데요. 솔직히 저도 이 바디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좋아져봤자 뭐 얼마나 좋아지겠냐 싶었는데 확실하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단순히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제 속도가 빠르다, 잘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원래 소니가 워낙 잘하던 거였으니까 제가 AF가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서 속도가 빨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졌는데 그동안 소니는 최대한 빠르게 연산을 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대상을 제대로 인식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초점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눈, 코, 입으로 얼굴이 보이면은 거기에서 눈을 찾는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하자. 요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1 같이 초점을 정말 잘 잡는 바디도 사람이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리면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AF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델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파7 R5는 먼저 사람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 코, 입이 보이면은 눈을 찾는 그런 식으로 AF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려도 눈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서 있다면 예전 같으면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눈을 찾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냥 랜덤하게 뭐 등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초점이 잡혔다면 이제는 사람을 인식하고 머리가 있는 부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뒤통수에 바로 초점을 잡습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일단 얼굴을 인식시키고 뒤를 돌면 머리 쪽을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엔 잘 안 되고 있죠. 추적을 못하고 이렇게 등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따라서 뒷머리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초점을 잡기 위해서는 리얼타임 트래킹, 즉 추적 모드를 발동시켜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뒤통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훨씬 스마트하고 조작이 한결 간단해졌습니다. 이럴 지경에는 제가 마스크를 쓴들 완전 면역이죠. 눈 정말 잘 졌고요. 거기다가 마스크 하나 더 껴도 이러면 약간 이제 눈이 어딨지 막 이렇게 찾는 느낌이 드는데 벗으면 바로 또 찾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도둑눈 컨셉으로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에다 검은 이 마스크까지 꼈는데도 정확하게 눈을 잡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 보여드리면은 눈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따라다니잖아요. 요리조리 재빠르게 움직여봤자 저의 움직임으로는 이 카메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킹왕짱이에요 진짜. 이러한 AF를 위해 알파7 R5는 AI 전용 칩을 따로 탑재했다고 합니다. 비욘드 XR 이외에도 AI를 위한 프로세서가 별도로 하드웨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셈이죠. 뭔가 좀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솔직히 카메라에서 AI 어쩌고 하면은 사실 좀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AI라는 명칭이 납득이 되는 그런 성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작아서 AF가 풀리는 상황에서도 사람 자체는 크니까 사람을 먼저 인식을 하고 눈이 있는 곳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눈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눈을 붙잡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무언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환경을 비교해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빼꼼하고 얼굴 위쪽에 나왔을 때 R5는 바로 눈을 잡죠. 얼굴의 측면이 보일 때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정말 조금 보이는데도 바로 눈을 잡아내요. 이런 게 바로 AI의 힘인가 봐요. 그리고 생각보다 카메라의 AF가 까다로워하는 것이 바로 신생아인데요. 아마 이건 다들 잘 모르실 텐데 기존 카메라들은 성인과 다르게 갓난아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알파7 R5에서는 이런 점도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아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알파1도 잘 잡고요. 알파7 R5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잘 잡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오면은 사실 여기서부터는 알파1도 조금 헤매기 시작해요. 그런데 R5 같은 경우도 지금 종종 놓치긴 하지만은 계속 끈덕지게 눈을 쫓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쪽쪽이 물고 엎어져 있을 때가 진짜 난이도 최상급인데 이러면은 거의 알파1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못합니다.
저게 지금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앞에 있는 이불, 가장 가까운 물체를 초점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빼져가지고 이거 잡아봐 라고 하면은 중앙에 있는 물체를 잡긴 하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눈인식이 안 되고 또 금방 풀려버립니다. 이게 신생아를 둔 알파1 유저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에러점인데요. 알파7, 알파5는 그냥 기가 막히게 잡아버립니다. 저는 딴 것보다도 우리 둘째 아이 촬영을 하면서 알파7, 알파5가 진짜 발전했다는 걸 느꼈고요. 제가 알파1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감히 말씀드린 건데 연사를 들어가기 전에 첫 한 장 찍을 때까지는 알파7, 알파5가 알파1보다 한 체급 더 위입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IAF 사용 시에 눈꺼풀에 초점이 잡히는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그 전에는 얼굴에서 눈의 위치를 찾고 그 네모칸 안에서 컨트라스트가 높은 상황을 검출했다면 이제는 단순히 컨트라스트가 높은 것이 아니라 눈동자를 인식해서 눈동자가 선명하게 촬영이 되도록 초점을 검출하는 것이죠. 모델분께 조금 죄송하지만 확대를 해보자면 분명히 속눈썹은 블러 처리되고 눈동자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AF도 상당히 진일보했습니다. 역시나 사람처럼 동물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어디에 있으며 눈이 어디에 있을지 순서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초점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알파7, 알파 리뷰하면서 동물원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그냥 신기하긴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기존에 인식이 잘 됐던 미어캣 같은 경우는 정말 기똥차게 인식이 됩니다. 고개를 들어도 든 상태에서 눈을 쫓아가고요. 측면을 봐도 눈을 쫓아갑니다. 물론 중간에 때때로 귀를 잡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다시 금방 눈으로 들어오고 연사를 했을 때 결과물은 아주 칼핀입니다. 꽤 더러운 유리창 너머로 촬영한 건데 나름 디테일이 살아있죠? 옆모습도 정말 칼핀이고요. 그리고 하마 같은 경우도 물을 마시고 있어서 얼굴의 일부분이 가려진 상태이고 눈에도 그림자가 심한데도 문제없이 눈을 찾아내서 초점을 잡아내고요. 역시나 촬영분을 확인해 보면은 칼필입니다. 디테일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알파7, 알파4 테스트를 해봤을 때 사슴류는 정말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알파7, 알파5는 정말 쉽게 잡아내서 확실히 발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빛이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동물이 그늘에 들어가서 완전 언더인 상황에서도 잘 잡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개나 고양이과 동물은 정말 잘 잡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를 보고 있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눈을 잘 잡아내죠. 이것도 더러운 유리창 너머로 촬영한 거라 약간 소프트하긴 한데 그래도 칼핀인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개나 고양이과 동물들처럼 원래 잘 잡던 친구들은 이렇게 뒤통수도 잘 인식을 합니다. 동물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류도 상당히 잘 인식이 되었는데 지금 꽤 멀리 있어가지고 피사체가 작은 상황인데도 눈을 잘 잡아내더라고요.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초점은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백조가 목을 구부리고 있어가지고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것도 상당히 잘 인식을 했고요. 지금 이 부엉이 같은 경우도 눈이 한쪽밖에 보이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는데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인식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독수리. 맹금류 상당히 선호들 하시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날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줌인도 해보고 줌아웃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잘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느꼈고 결과물 확인해 보시면은 만족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언제나 반드시 눈을 찾아내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 보셨겠지만 눈을 찾지 못한 경우는 어쨌든 대상을 인식을 해서 한 덩어리로 초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찾아지면 그때 눈으로 가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약간 동물을 타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린처럼 개나 고양이과 동물에서 완전히 멀어지면은 약간 좀 헤매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건 인식이 안 되고 있죠.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로는 인식을 상당히 잘 하고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눈을 잘 잡는데 정면으로 돌아서면 그때는 약간 얼굴 인식으로만 작동을 하고 눈 인식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완전 덩어리는 아니고 얼굴을 잘 따라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날 정말 다양한 동물들 촬영해 보면서 동물 AF도 진짜 신뢰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동물 찍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 애들이 크면은 동물원 자주 가게 될 테니까 호랑이 같은 거 탁탁 찍어내는 멋진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AF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동물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발전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동물 외에도 곤충,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물체도 전면부를 먼저 인식해서 초점을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딥러닝을 통해 인식하는 물체의 종류도 많아지고 정확도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알파9을 기점으로 소니가 펌업에도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서 펌업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도 바디가 점점 더 스마트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액션! 그리고 당연하게도 동영상 AF도 훌륭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AF 시스템이 그대로 동영상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들도 불만 느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알파7, 알파 리뷰할 때는 동영상을 거의 찍은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알파7, 알파5 리뷰할 때는 동영상을 더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모드 화면 인터페이스도 새로워져서 오디오 신호 같은 건 맨 윗줄로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가운데 화면을 침범하지 않도록 바뀐 것 같아서 저는 보기 편했고요. 또 메뉴에서 선택을 하면은 녹화실 주변에 붉은 테두리가 생겨서 강조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외관에서도 몇 가지 차이를 보여주는데 앞으로 5세대 바디들이 어떻게 나올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바로 멀티 앵글 LCD인데요. 이렇게 틸트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스위블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좋죠? 세로 사진 찍을 때나 셀프 촬영을 할 때에는 스위블로 활용하고 일반적인 가로 사진 촬영할 때에는 틸트로 활용하면 모든 환경에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고요. 동영상 촬영 시에도 셀프로 브이로깅 할 때에는 스위블로 활용하고 우측 포트에 케이블이 연결되었을 때는 틸트를 활용하면 이것도 역시 모든 상황에 문제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디 나오면은 틸트 좋아하시는 분하고 이 스윕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알파7, 알파5의 경우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한 것 같죠. 좌측 단자 구성을 보시면은 풀사이즈 HDMI 지원되는 점 합격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포트는 따로 위에 배치해서 스위블 액정 사용 시에 걸리지 않도록 배려를 했고 밑에 이어폰 단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USB-C 포트와 멀티 USB 포트가 존재하고요. USB-C 포트는 3.2 Gen2까지 지원돼서 전작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PD 충전기 호환해서 인바디 충전 가능하고요. 멀티 USB 포트는 유선으로 연결되는 브이로그 그립 등 기존 액세서리 호환을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단자 커버는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고정이 딱 돼가지고 이 덜렁덜렁거리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만듦새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다들 좀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듦새에서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디 상단에는 알파7 마크4와 마찬가지로 이중 방식의 모드 다이얼이 적용되었는데요. 앞에 있는 토글을 누르고 돌리면 사진, 영상, SNQ를 선택할 수 있고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돌리면 MSAP 등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커스텀 모드는 3개를 지원해주네요. 이러한 듀얼 방식의 다이얼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알파7 4 사용할 때도 많은 만족감을 줬네요. 이 기존에는 동영상의 촬영 모드 변경하기 위해서 꼭 메뉴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제는 아주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 하단 이 다이얼 조작감이 좋지 못하고 특히 이 케이지 같은 거 장착을 하면 좀 간섭이 있는 편이라 조작감 개선은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알파1과 알파7 S3에 적용되었던 944만 도트의 최고의 뷰파인더가 적용이 되었는데 소니 LCD 화질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이 뷰파인더만큼은 언제나 칭찬하실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것도 좋지만은 저 같은 안경 사용자에게도 구석까지 시원하게 보이고요. 특히 저는 배율이 커서 넓게 보이는 점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프 쪽 메모리실 개방하면 듀얼 슬롯이 보이는데요. 두 개의 슬롯 모두 CF 익스프레스 타입 A와 USS2 SD 카드를 병용해서 지원합니다. CF 익스프레스 카드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SD 카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인터페이스도 이번에 바뀐 신형 인터페이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터치로 조작도 문제없이 잘 됩니다만 역시 영상 재생 시에 타임라인을 아직도 조절할 수가 없으며 조리개 셔터 감도도 터치로 조작할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형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되었으니 당연히 크리에이티브 룩도 역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거 활용해서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좋아하시는 분도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이 오프되면 셔터가 내려오는 안티더스트 기능도 역시 지원됩니다. 이거 저는 처음에 되게 회의적이었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베타 테스트도 이미 끝난 것 같아서 저도 요새 활용 중이에요. 생각보다 내구성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삼각린도 개선된 제품이 적용돼서 영상 촬영 시에 덜렁덜렁 거리지 않도록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커스텀 키를 활용해 무한에 가까운 바디 커스텀이 가능한 점도 여전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one more thing, 이게 정식 호환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4세대 세로 그립도 문제없이 장착이 되고 작동이 잘 됐습니다. 알파7, 알파5의 화소는 6100만화소로 전작인 알파7 알파와 동일합니다. 돌이켜보면 최초의 알파7 R은 3640만 화소였고 알파7 R2에서 4240만 화소로 늘었지만은 알파7 R3에서는 4240만 화소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알파7 R4는 6100만 화소로 확 늘었지만 알파7 R5에서는 3 때처럼 화소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짝수에서는 화소를 늘리고 홀수에서는 고정되는 규칙이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화소는 그대로인데 좋아진 부분은 없을까? 이게 지금 신형 바디다 보니까 로우 파일이 읽히지가 않아서 테스트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JPEG 엑스트라 파인으로 바디 내 후보적 옵션을 다 끄고 고감도 테스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이러한 차트의 일부분을 400%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좌측에는 베이스로 아이소 100을 비교군으로 놓고요. 중앙에는 각 감도별로 테스트한 결과를 놓고 우측에는 또 비교군으로 알파7 알포로 촬영한 이미지를 배치했습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노이즈나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제가 화이트 밸런스를 모두 오토 표준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색감 차이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R5의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R4의 결과는 살짝 마젠타가 낀 것 같아요. 3200까지는 아주 준수하게 버티는 편이고요. 6400이 되면 이제 슬슬 노이즈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미묘하게 R5의 이미지가 조금 더 노이즈가 잘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800이 되면 좀 더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R4의 경우에는 컬러 노이즈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R4의 경우에는 25600에서는 디테일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인 마지막 상용 감도인 32000인데 여기까지 오니까 확실하게 R5가 한 체급 더 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소는 고정되었지만 분명히 발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확장감도 51200인데 이것도 역시나 R5가 조금 더 뛰어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치만 뭐 이제 R5도 많이 디테일이 날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10만까지 가면 그래도 여기서도 알파보다는 R5가 좋은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보니까 R4 10만원 좀 심했네요. 그리고 보존 관련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촬영은 해놨는데 현재 라이트룸이나 캡처 모두 로우 파일이 읽히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요.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R4랑 비교하는 간단한 영상이나 혹은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파일은 비압축, 무손실 압축, 압축 3가지 옵션이 존재하고요. 무손실 압축의 경우에는 라지, 미디움, 스몰 3가지 사이즈가 제공됩니다. 무손실 압축 로우 라지 사이즈의 경우에는 가로는 9504, 세로는 6336 픽셀이고요. 용량은 약 72MB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로는 6240, 세로는 4160 픽셀이고 용량은 약 44MB 정도고요. 스몰 사이즈의 경우에는 가로는 4752, 세로는 3168, 그리고 평균 34MB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각 사이즈별로 보존 관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촬영은 해놨는데 지금 로우 파일이 읽히지가 않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퀄리티는 뭐 진짜 끝내줍니다. 소니 카메라 화질 좋은 카메라들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풀프레임 중에서도 이 카메라가 이제 단연 탑이에요. 인물 사진 촬영 시에는 되려 디테일을 좀 죽여야 될 판이고요. 선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풍경 사진에선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리프트 타고 찍은 건데 저기서 관람하시는 분들 얼굴까지 보이겠어요. 바닥에서 낮잠 자는 고양이의 털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니까요. 확실히 저도 5천만원짜리 카메라를 주로 쓰다 보니까 이 고화소 뽕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이게 사용할 때는 잘 모르다가도 화소가 낮은 카메라 쓸 때 이 역차감이 엄청나긴 합니다. 또 단순히 고화소 뽕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접사를 촬영할 때는 그 진가가 더욱더 발휘가 되겠죠. 뭐 이제는 알파7 알파가 나온 지 꽤 됐으니까 6100만 화소가 크롭에도 얼마나 좋은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를 촬영을 했는데 이걸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세로로 크롭을 한다고 치면은 동일하게 4:3 비율로 크롭을 하면은 가로는 4752, 세로가 6336이라서 무려 3000만 화소를 좀 더 넘겨요. 만약에 인스타 비율대로 4:5로 크롭을 하면은 가로가 5069, 세로가 6336이라서 3200만 화소를 넘깁니다. 대단하죠. 다만 용량이 높다 보니까 연사와 버퍼가 걱정될 수는 있겠는데요. 세팅이 다양하다 보니까 모드별로 연사 성능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테스트한 거라 공식 스펙과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크게 봐서 기계식 셔터에서 비압축 로우와 무손실 압축 로우, 라지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스몰 사이즈 전부 다 같은데요. 하이 플러스에선 초당 7연사가 나오고 하이에서는 초당 4연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JPEG을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축 로우와 JPEG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하이 플러스에서는 초당 10연사, 하이에서는 초당 5연사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선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압축 로우와 무손실 압축 로우에서는 하이 플러스 속도는 변함이 없지만 하이에서는 초당 6연사로 초당 2연사 정도 증가했는데요. 어차피 기계식 셔터에서도 초당 10연사를 구동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러한 차이를 두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네요. 그리고 압축 로우와 JPEG에서는 역시나 하이 플러스는 똑같이 초당 10연사지만 하이 플러스에서는 초당 8연사로 약 3연사 증가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이에서 왜 전자선막만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물리적으로 기계식 셔터도 10연사가 가능한데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6100만 화소라는 정말 고화소 바디에서 기계식 셔터를 활용하면서도 로우 파일을 초당 10연사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라고 봅니다.
버퍼 테스트도 진행해 봤는데요.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카드를 사용했을 때 무손실 압축 로우 파일은 7연사로 무제한 촬영이 가능했고요. 압축 로우 파일은 10연사로 역시 무제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JPEG은 당연히 무제한 촬영 가능하겠죠? 다른 설정에서는 무제한 녹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비압축 로우 파일 보면 20.53GB가 한 번에 녹화되는 상당한 처리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카드를 사용하면 버퍼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SD 카드인데요. 소니의 터프 128기가 G 카드 사용했을 때 무제한급으로 차용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전작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네요. 알파7 알파 같은 경우에는 비압축 로우 파일 플러스 JPEG 같은 경우는 33장 정도 촬영이 됐었고요. 압축 로우 파일 플러스 JPEG 같은 경우는 67장 정도 촬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마크4 같은 전천후 기준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UHS-2 SD 카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퍼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포맷을 JPEG 외에도 High Efficiency Image File Format HEIF를 제공해 주는데요. 알파7 마크4와 마찬가지로 4둘형, 4둘둘 모두 제공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JPEG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직까진 컴퓨터가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알파7 R5에는 알파1이나 S3와 똑같이 전면부에 IR 센서가 채택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화이트 밸런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작과 비교를 해보면요, 눈으로 봐서는 그 차이를 솔직히 느끼기 어렵지만 실제로 스포이드를 찍어보면 확실히 R5가 조금 더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스포이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값이 상당히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대체로 알파로 촬영된 사진은 보시는 것처럼 R이나 G가 높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알파7 R5로 촬영한 사진은 조금 더 균등하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객관적으로 테스트하기도 애매한데 그럼에도 제가 IR 센서가 있는 알파1과 S3를 같이 사용하다가 요즘에 IR 센서가 없는 그 마크4를 병용하다 보니 확실히 센서가 있으면 일관성이 높아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긴 했습니다. 특히나 화면 안에 TV 같은 커다란 광원이 있거나 복합광 상태에서는 뭐가 더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관성을 더 가진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화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컬러 밸런스도 화질에 관련해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가 잘 잡히거나 혹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7 R5는 고화소 바디는 동영상 기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부셔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영상 스펙이 상당히 준수합니다. 무려 8K 24p를 지원하고 4K는 60p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둘 다 1.2배 크롭이고 대신 S 시네톤은 제공되어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서는 두 번째로 8K 녹화가 가능한 바디인데 프레임 레이트가 이제 30p는 지원되지 않는 점과 화각이 크롭된다는 점은 알파1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24p는 지원되니까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알파1 사용하면서도 그 8K 레코딩을 한 적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종종 4K 시퀀스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썼네요. 그렇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8K 그대로 출력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4K 60p의 경우에는 1.2배 크롭이 되니까 크롭 비율로만 놓고 보면 사실 알파7 마크4보다 활용성이 좋습니다. 아니 무슨 사진용 고화소 카메라가 전천후 기종보다 영상 스펙이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활용이 좋아요. 다만 알파7 R5에서는 슈퍼 35mm 모드에서만 오버샘플링을 지원하는데 8K와 4K 60p의 경우에는 슈퍼 35mm 모드를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해상력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4K 60p 선해도 측면에서는 알파7 마크4보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4K 30p는 거의 대등해요. 한번 테스트 보실까요? 알파7 R5도 역시나 XAVC HS, XAVC S, XAVC SI 총 3가지 코덱을 지원해 주는데요. XAVC HS는 H.265의 고효율 코덱이고요. 8K와 4K가 제공이 됩니다. XAVC S는 H.264에 많이들 활용하시는 롱 GOP이고요. 4K와 FHD를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 XAVC SI는 모든 프레임을 그대로 저장해서 화질은 뛰어나지만 용량이 큰 H.264의 인트라 프레임이고요. 역시나 4K FHD를 지원합니다. 해서 각 코덱별로 지원하는 BDF 포맷은 이렇게 다양한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역시나 HS에서는 30p를 주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다양하니까 이걸 다 다루면 영상이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포맷만 골라서 해상력 테스트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역시 아까 보셨던 차트의
15를 400%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가장 화질이 좋은 포맷을 비교군으로 놓고 보여드리는데 이 바디의 경우는 1.2배 크롭이 되는 8K 모드와 슈퍼 35mm 모드의 4K 30p가 가장 화질이 좋았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8K는 1.2배 크롭이 된 면적 내에서 풀픽셀 리드아웃을 한 다음에 리사이즈 없이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질이 좋고요. 우측에 보이는 4K 30p의 경우에는 6.2K 오버샘플링 중이기 때문에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영상이 4K 시퀀스이기 때문에 8K 쪽이 조금 더 화질이 좋아 보여서 8K를 비교군으로 놓고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XAVC HS 4K 60p 200mbps 4둘도 10비트인데요. 1.2배 크롭이고 오버샘플링이 아니라 픽셀 비닝이 있는 상태라서 약간의 화질 저하가 보입니다. 다음은 XAVC HS 24p 100mbps 4둘도 10비트. 제가 전달받기로는 이것도 픽셀 비닝이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화질이 아주 깨끗합니다. 물론 좌측에 보이는 8K보다 살짝 컨트라스트가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요. 정말 이게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 정도 차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쓰고 있는 알파1도 8K 제어하고는 픽셀 비닝이 다 있는데 굉장히 동영상 선회도가 뛰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니가 이런 거 후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똑같이 XAVC HS 24p 100mbps 4둘도 10비트 슈퍼 35mm 모드를 왼쪽에 한번 넣고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슈퍼 35mm 모드가 오버샘플링이라서 조금 더 컨트라스트가 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라서 저라면 풀프레임 센서를 다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XAVC-S 4K 60p 200mbps 4둘도 10비트. 이것도 역시나 XAVC-HS와 똑같이 4K 60p의 경우에는 약간 해상력 저하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XAVC-S 4K 30p 140mbps 4둘도 10비트인데요. 이것도 HS의 4K 24p랑 똑같이 픽셀 비닝이 있는 상황인데도 화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것도 6.2K 오버샘플링이 되는 슈퍼 35mm 모드랑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까 HS 24p보다도 더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저라면 굳이 슈퍼 35mm 모드를 쓰지 않고 그냥 풀프레임 면적을 다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눈으로 보고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픽셀 비닝이 있다고 재차 확인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화질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XAVC-S FHD 120p 100mbps 4둘령 8비트인데 이거는 해상력 저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푸티지도 4K가 아니고 비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혹시나 해서 슈퍼 35mm 모드 확인을 해봤더니 해상력 저하가 훨씬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약간 의외인데 이건 무조건 풀프레임 영역을 다 활용하는 것이 이득일 것 같아요. 그리고 XAVC-S FHD 60p의 경우에는 120p보다 훨씬 더 나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간 테스트했던 FHD 화질 중에서도 뭐 거의 탑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슈퍼 35mm 모드에서 훨씬 더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120p보단 낫습니다. 아무튼 FHD 60p 화질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음은 올 인트라 XAVC-SI 4K 60p 600mbps 4둘도 10비트. 이것도 앞서서 4K 60p가 조금씩 화질 저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화질 저하가 보입니다. 그리고 XAVC-SI 4K 30p 300mbps 4둘도 10비트는 앞선 4K 30p 등과 마찬가지로 군더더기 없는 화질을 보여주고요. 역시나 6.2K 오버샘플링이 되는 슈퍼 35mm 모드랑 비교를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4K 30p 140mbps 4둘도 10비트 논크롭 상태에서 고감도 테스트를 잠깐 해보자면 저감도 구간에선 당연히 준수하고요. ISO 3200까지도 상당히 잘 버팁니다. 그리고 6400부터는 노이즈 풍차가 돌긴 하는데 디테일이 무너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12800부터는 디테일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25600은 노이즈도 노이즈인데 디테일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32000까지 세팅할 수 있고 이건 25600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노이즈 역시 심하지만 그래도 뭐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일라 토니온을 이용해서 DR을 측정해 봤는데요. 렉 709 PP 오프의 경우에는 총 9스탑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측정이 잘 되었는지 체크하는 의미 정도가 있겠네요. 다음은 S로그2. 이 경우에는 클린 스탑으로 12.6스탑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볼 수 있는 DR은 14.4지만요. 노이즈가 없이 깔끔한 DR은 12.6스탑이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파7 S3가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13스탑이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로그3, S-3 씬의 슬로프 베이스드 DR은 16스탑으로 늘었지만은 클린 DR은 오히려 조금 줄어서 12.4스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알파7 마크4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고요. S3는 12.9스탑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0.5스탑 정도 떨어지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 다음 PP9, S로그3, S-3 슬로프 베이스드 DR은 16.7로 조금 올라갔지만 0.5 미디엄 값은 좀 전과 똑같이 12.4스탑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와이드 감마에서 HLG2 슬로프 베이스드는 가장 높게 17.6스탑이 나왔는데 미디엄 값은 좀 더 줄어서 11.6스탑이 나왔네요. 이 중에서 S로그3
3D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18% 그레이를 40일 IRU로 한 것을 정노출로 세팅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정노출 푸티지, 기본 루컵 테이블만 씌워도 상당히 예뻐지네요. 여기 약간만 더 컬러 그레이딩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11단계 그레이 스케일 모두 다 잘 살아있고요. 배경에 있는 조명은 이 정도 클리핑 된 것이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한스탑 언더, 기본 루컵 테이블 씌우면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컬러 그레이딩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스탑 언더 정도는 아주 무난하게 복원이 가능하네요. 약간의 노이즈가 추가되었지만은 11단계 그레이 스케일도 무난하게 복원되었고요. 배경에 있는 조명도 언더로 촬영했으니까 특별히 클리핑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 이제 투스탑 언더, 기본 루컵 테이블 씌우고 컬러 그레이딩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 투스탑 언더까지는 안부 노이즈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피부톤이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단계 그레이 스케일도 복원했고요. 다만 확대를 하니까 이제 노이즈가 상당히 두드러지기 시작을 하죠. 다음은 3스탑 언더, 여기다가 기본 루컵 테이블 씌우고 컬러 그레이딩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그냥 스킨톤이 복원이 된다는 것 정도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톤 자체는 복원이 되는데 노이즈가 이 정도로 심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반대로 한 스탑 오버, 밝게 촬영을 했어요. 기본 루컵 테이블 씌우고 컬러 그레이딩 하면은 완벽하게 복원이 됩니다. 뭐 확대를 해봐도 아주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뒤에 있는 조명도 클리핑된 영역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 스탑 오버, 기본 루컵 테이블 씌우고 컬러 그레이딩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워낙 밝은 걸 내리다 보니까 조금 칙칙해진 면이 있는데 그래도 스킨톤은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레이 스케일 자체는 깔끔하게 복원을 했는데 뒤에 있는 조명이 많이 클리핑 되기 시작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3스탑 오버, 기본 루컵 테이블 씌우면 이제 한숨만 나오고요. 컬러 그레이딩 해봤는데 제 실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스킨톤을 복원해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칙칙하죠. 그레이 스케일도 뭐 어찌어찌 복원하긴 했는데 명부 쪽은 살짝 선명치 않은 면이 있고요. 뒤쪽에 있는 조명은 상당히 많이 클리핑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모드별로 얼마나 크롭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이건 4K 30p라 전혀 크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놓고 손떨방을 액티브로 설정하면 이 정도로 크롭이 됩니다. 전체 영역과 비교하면 약 86% 정도 촬영이 되네요. 그 다음은 1.2배 크롭이 되는 4K 60p인데요. 전체 영역에서 약 81% 정도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4K 60p에서 손떨방을 액티브로 설정하면 조금 더 크롭이 되고요. 전체 영역의 약 70% 정도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8K 24p의 경우에는 4K 60p와 동일한 비율로 크롭이 돼서 약 81% 정도로 이미지가 촬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8K 24p에서는 손떨방을 액티브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 35mm 모드의 경우에는 8K와 4K 60p는 선택할 수가 없고 4K 30p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영역의 약 66% 정도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손떨방을 액티브로 설정하면 좀 더 크롭이 돼서요. 대략 61% 정도 촬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알파7 R5는 바디의 손떨림 방지 기능도 기존의 5.5 스탑에서 8 스탑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전자식 손떨방도 액티브에서 액티브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를 똑같이 들고 알파1의 액티브와 알파7 R5의 액티브 플러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무거운 세팅이라 뭐 완벽한 테스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비교해 보시면요. 좌측에 있는 알파1의 푸티지는 약간씩 덜컹덜컹 거리는 게 있는데 우측에 있는 알파7 R5의 액티브 플러스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통 핸드헬드로 여행 갔다 와서 브이로그 남기면은 짐벌 쓰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원래 그거 액티브로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좀 먹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존 액티브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쓰면 좋다고 느꼈는데 이번 액티브 플러스는 확실하게 좀 체감이 되는 성능 향상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촬영하다 보면 여건상 짐벌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바디의 손떨방 기능이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작동해주면 훨씬 부드럽게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액티브는 이제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구도에 락을 걸 때 그 락과 락 사이가 좀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해서 덜컹거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액티브 플러스는 그게 상당히 부드럽게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핸드헬드로 20mm G렌즈와 같이 촬영하면 대략 이 정도 느낌인데 뭐 여러분들 보시기도 썩 괜찮지 않나요? 원이 신발 진짜 이쁘다. 새로 산 거. 아, 이쁘네. 리뷰 기간에 한 번은 아들이랑 단둘이 동물원 다녀오면서 브이로그 촬영을 해봤는데 지금 코끼리 차 타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죠. 아들은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굉장히 덜컹덜컹 했는데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오버하면은 뭔가 진짜 좀 카탈리스트 쓰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이야. 누구 봐. 로나 호랑이다. 와, 호랑이 방금 물놀이 했어, 물놀이. 논이도 물놀이 잘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삼각대 모드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정도는 굉장히 부드럽게 버텨줍니다. 진짜 사용하다 보니까 와, 브이로그용 카메라로서도 손색이 없더라고요. 요런 애기를 제가 혼자 데리고 와서 뭐 얼마나 촬영에 집중을 했겠어요.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한 팔로 설렁설렁 찍었는데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리고 외장 모니터 사용하실 때 HDMI 정보 표시를 켬으로 하면 여전히 액정은 나가지만 끔으로 하면 액정은 들어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터치로 초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저번에 이거 짤막하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오해하셔가지고 어쨌든 클린아웃을 하면은 카메라 화면이 들어오고 터치도 가능해요. 그리고 8K에서도 물론 똑같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리뷰어로서는 정보가 표시될 때도 카메라에 액정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롤링 서터 현상은 8K 경우에는 이제 풀픽셀 리드아웃을 비닝 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젤로가 다소 있어 보이는 편이고요. 그 다음 4K 60p에서는 이 정도인데 정말 억제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K 30p는 대략 이 정도 느낌인데 뭔가 4K 60p보다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 외에 AF 어시스트 기능도 제공되며 브리딩 보정, 포커스 맵도 알파7 마크4처럼 지원되고요. USB 스트리밍도 가능해서 4K는 15p까지, FHD는 60p까지 지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도 쭉 써보니까 AF 어시스트는 진짜 유용해서 자주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은 좀 낯설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총평을 해볼까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알파7 R5는 고화소 바디는 굼뜨다는 인식을 상당 부분 해소해 주었으며 알파7 R4에서 제가 비효율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비디오 성능은 정말 좋아졌으며 고화소 바디에 이런 평을 하게 될 줄은 제가 몰랐지만 액티브 플러스 손떨방이라면 현 시점에서 브이로그 머신으로도 가장 좋은 바디인 것 같습니다. 웨딩 시장에서 요새는 영상도 많이 중요해졌는데 사진도 최고의 퀄리티여야 하고 그러면서 영상도 촬영해야 되는 작가분들께는 정말 좋은 하이브리드형 바디가 될 것 같네요. 다만 화소가 늘지 않은 점은 개인적으로는 좋으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질이라는 것은 선에더가 모든 것이 아니며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만약에 그 화소가 늘었으면은 다른 요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디가 쾌적하다고 느낌이 드는 것은 화소를 고정시켰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렌즈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 출시된 렌즈들이 6100만 화소 이상 즉 1억 화소까지 넉넉하게 대응이 가능한지도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바디 먼저 출시를 덜렁 해봐야 마케팅적으로 뭐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이 좀 그보단 못하고 또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렌즈군 리뉴얼을 해야 되고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죄다 뭐 고급형 렌즈로 갈아타야 하는데 여러모로 뭐 쉽지 않은 이야기죠. 따라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6100만 화소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누차 강조했듯이 이것은 취향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취향은 다들 아시죠? 아무튼 알파7 R5를 만지면서 무엇보다 그 진일보된 AF에 놀랐고요. 사실 뭐 좋아질 게 더 뭐가 있나 했는데 앞으로 카메라 AF가 어떻게 발전하면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바디라고 봅니다. 기존 알파7 R4 유저들도 이 기기 변경하면요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체감될 정도의 바디이며 이것도 이거지만 앞으로 그 출시될 5세대 바디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관건은 역시나 가격인데 요새 환율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긴 하네요. 빨리 세계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